안녕하세요. 지슬의 9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또, 오늘은 2002년 2월 2일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 한 택시기사가 숨진 차에 발견되며 시작됐고, 현장에서는 족적과 지문 등 여러 단서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범인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에도 강원권을 대표하는 미제 사건으로 반복해서 언급되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히 단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서가 있었음에도 답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춘천시 후평동은 2002년 당시에도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이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활기가 있었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모텔과 소규모 숙박업소가 모여있던 일대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거나 대기하기 위해 자주 오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Y 모텔 인근 역시 그런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잦고 낯선 사람이 드나들어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구조. 이 점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 장소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공간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새벽 시간대라는 조건은 이 사건이 충동적인 범죄일 수도 어느 정도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품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당시 춘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지인들과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위험한 생활을 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점은 사건을 더욱 난해하게 만듭니다. 특정한 원한 관계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그가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근무 기록과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사건 발생 직전 어떤 손님을 태웠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시 택시에는 블랙박스나 GPS 기록 장치가 없었고, 수사는 운행 일지와 주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에는 처음부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사건은 새벽 시간 Y 모텔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숨져 있다는 신고로 알려집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현장은 외부에 노출된 장소였지만 그 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빠르게 주목된 점은 현장에 일정한 물리적 단서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족적, 지문, 그리고 주변에 남겨진 흔적들. 이는 수사 초반에 이번 사건은 반드시 풀 수 있다는 기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현장 감식 결과 경찰은 여러 개의 족적과 일부 지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결코 적은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족적과 지문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특히 야외에 가까운 장소에서 이런 단서가 남아 있다는 점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족적이 피해자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분석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지문 역시 기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확보된 지문과 족적이 누군가의 신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서는 있었지만 그 단서는 아무도 가리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 미제로 남게 되는 구조는 이미 이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태웠을 가능성이 있는 손님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모텔 투숙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사람들, 새벽 시간대에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인물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모텔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투숙객의 회전이 빠르고 정확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숙박 기록 관리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자연스럽게 한계를 드러냅니다. 경찰은 강도 목적의 범행 가능성도 검토하지만 금품 피해 여부 역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범행 동기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수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검토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대상 강력 사건들과의 공통점, 수법의 유사성, 시간대의 일치 여부 등이 하나씩 비교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연결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쇄 범죄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되고 수사망은 점점 좁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허공을 향해 흩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점점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지문과 족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정 인물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전국 단위의 데이터베이스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현장 단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사 기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단서는 존재했지만 그 단서를 해석하고 연결할 도구가 부족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더 시간이 뒤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재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당시 확보된 단서들이 여전히 미완의 질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족적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지문은 왜 끝내 신원을 가리키지 못했는지 이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춘천 Y모텔 택시기사 피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 아니라 미제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단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서를 끝까지 연결하지 못했을 때 사건은 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슬의 9번째 크라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